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군부대의 신병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계급 사회에서는 기강이 흔들리면 바로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군대처럼 생명이 걸린 특이, 계급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살벌하게 번뜩이는 눈빛과 숨도 못 쉴 정도의 강한 압박감으로 자신보다 낮은 계급들을 조율합니다. 그 중엔 유달리 이런 행동들을 즐기는 이도 있습니다. 엄상병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어떤 꼬투리를 잡고서라도 시비를 겁니다. 소위 사이코입니다. 원래는 이런 놈이 아니었습니다. 착실하게 군생활 잘하던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이상병님 미치겠습니다. 저는 잘하려고 하는데 동기들은 입만 살아 꼬리만 흔들고 빠질 대로 빠져있고 제가 언제나 책임을 집니다. 솔직히 억울합니다. 그날은 훈련이 아주 힘든 날이었습니다. 물론 실수하는 놈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책임을 지는 놈들은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다 고만고만한 나이들인데도 누구는 하늘이요, 누구는 밑바닥입니다. 그날따라 유달리 심하게 구타당한 뒤 엄상병은 울먹이며 근무 중 내게 그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난 그 당시에 열심히 하려는 그를 괜찮게 생각하는 소수의 고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말하면 내 자랑 같지만 난 깨어있고 싶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몇십 년 동안 틀에 박힌 군대란 계급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면 될까요? 어쨌든 압은 못 떨지만 언제나 묵묵히 하는 그런 그의 일관됨이 마음에 들었었던 때였습니다. 그걸 안 듯 종종 그는 내게 상담을 요청했었고 난 관심을 가져주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내 생각들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나를 그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달리 피곤했습니다. 어린애처럼 울긴. 그런 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고참되면 다 갚아주라고. 병신같이 울기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내느라 생각 없이 내뱉은 나의 퉁명스런 대답이 그에게 충격이 큰 듯했습니다. 분명 그랬습니다. 그는 나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란 곳에도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가장 더럽고 포악하기로 내무반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그니까. 알겠지? 이번에 허튼 소리 하면 알지? 어디 사는지 다 아는데 괜히 초치지 말고 조용히 군생활 하자고. 교활하게도 수많은 소원수리 하나 걸리는 게 없습니다. 신병들의 주소나 가족의 거주지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밖에서의 직업을 속입니다. 뭐 꼭 어떤 건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소원수리 때가 오면 제대 후 보복하겠다고 협박합니다. 10중 8구는 더러워 피하자는 심정에 그냥 넘어갑니다. 비뚤어진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솔직히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직 내 마음엔 그가 이렇게 변한 게 나에게도 있다는 죄책감이. 물론 나만의 생각이겠지만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내 동기들도 그가 기강 하나는 확실히 잡아주니 좋아했고 간부들도 실상은 모르는지라 부당 행위를 엮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즐겼습니다. 변태처럼. 그러던 어느 날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곱상하게 생긴 얼굴이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이였습니다. 원래 나같이 말년이 되면 갓 들어온 신병 골려주는 재미에 남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접근하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고참들의 우스개 섞인 인사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조용히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엄상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잘하는 거 뭐냐?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엄상병이 던진 베개가 신병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무반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후임병들이 내 얼굴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눈빛입니다. 난 조용히 일어나 긴장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신병을 일으키며 웃었습니다. 그럴 땐 무조건 축구 잘합니다 하면 장땡이야. 나와라,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면서 슬쩍 돌아보니 입가가 뒤틀려 있는 엄상병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는 표정입니다. PX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난 들어가자마자 만두 하나를 골라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이런 냉동식품을 먹기란 흔치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두가 데워지자마자 침을 삼키는 신병을 보며 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신병의 등을 툭 치면 안 말했습니다. 먹어. 허겁지겁 만두를 쑤셔 넣습니다. 체하겠다. 입맛 천천히 먹어도 돼. 너 다른 고참들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먹으면 갈굼당한다. 나니까 봐주는 거지. 이 형은 이제 곧 나가니까. 전역하십니까? 부름이면 안녕이야. 부럽습니다. 너도 임마 금방이야. 갑자기 신병이 만두 먹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왠지 모를 싸늘한 느낌이 목덜미를 훑었습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저녁 못할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병이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백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까? 사고라니. 무슨 소리야? 내 때엔 없었는데. 뭐 예전에 누군가가 하나 죽었다고. 자살이라나?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져 갔습니다. 어쩐지 뭔가 있는 놈이다 싶었습니다. 너 아까 제대로 저녁 못할지도 모른다는 소리나 사고 났는지 묻는 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걸 왜 묻지? 신병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왔습니다. 전 봅니다. 귀신을 봅니다. 무종교인 것은 어찌 보면 편하고 어찌 보면 불편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힘들게 해낸 일에 대해 나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보다 절대 존재에게 감사하곤 합니다. 오로지 올바른 일이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종교를 가지지 않았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신병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쇼크였습니다. 귀신을 본다니. 말로는 많이 들어왔지만 뭐 신내림이니 구신이 하는 무속인들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렇게 내 주위에 직접적으로 존재한 예는 여태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놈도 종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망상으로 가득 찬 신봉론자일 뿐이야 하고. 그러나 전에 말했듯이 난 여러 의미에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본다. 아니 보인다지. 어떤 귀신을 보는 것일까? 보고 싶을 때마다 보는 것일까? 보기 싫은데도 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호기심이란 참 대단합니다.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한 나는 이제 대부분을 신병의 말만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영꺼림직했습니다. 행여 내가 귀신이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이병장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고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말하거나 한다면 잠을 어찌 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신병의 주위만 맴도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나의 행동을 내가 신병에게 잘해주는 걸로 느꼈는지 엄상병의 눈길이 자주 신병에게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상병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심한 욕과 함께 뺨을 후려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심하다 싶어서 내가 다가가니 엄상병이 마지못해 인사를 했습니다. 움찔하며 나를 쳐다보는 신병의 눈빛이 안쓰러워져 나는 엄상병을 말리기 위해 웃으며 그 자리를 무마하고자 말을 건넸습니다. 이 병장님이 오냐 오냐 해주니까 이 새끼가 기어오르는 거 아닙니까? 말이 좀 심했습니다. 아무리 말년이라지만 살짝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 봐라. 말년이라고 대놓고 개기냐 지금. 조용히 저녁이나 잘하십시오. 한 대 치시려고 말입니까? 대드립니까? 저야 뭐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 병장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괜스레 판 키우시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십시오. 핏대가 서기 시작했지만 맞는 말이기에 난 꾹 참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비뚤어진 건 나의 죄이기도 하니까. 그걸 알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내게 덤비는 거고. 신병 도와주려다 내가 당한 꼴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신병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계속 두리번거리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뒤늦게 엄상병이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소리 합니다. 순간 신병의 얼굴이 다시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상병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하던 말을 멈추고 신병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상병을 바라보는 신병의 모습에 나 또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건가? 귀신을. 기분이 나빠졌는지 엄상병이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신병을 보니 갑자기 나 역시 기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궁금한지라 난 물었습니다. 뭐가 보였는데? 그때 그 말을 들어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전에 말씀하시던 자살한 사람 같아서. 뭐? 자살한 병사 귀신이 엄상병 어깨라도 올라탔디. 어깨 위에 올라탄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공포가 밤마다 찾아와 날 괴롭혔습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맴돌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상병도 그날 이후로 뭔가 안 좋은 김새를 눈치챘는지 신병에게 접근을 꺼려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신병을 골려주고 놀리기도 하며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진 것은 나와 엄상병 둘뿐이었습니다. 엄상병이 자꾸 날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는 싶은데 말이 잘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신병에 대한 얘기겠지. 신병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기분 나빠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나 역시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저 놈은 귀신을 본다고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 머리 위로 자살한 병사 귀신이 거꾸로 매달려 있대. 그게 자꾸 보여서 널 피하는 거야. 그 병사의 원한이 너에게 향해 있단다. 지금이라도 잘해줘라. 그렇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난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튀어듯 볼 게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자연스레 몸을 맡기는 게 정석입니다. 이것이 내 주관이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어도 모르는 척 가만히 지나가도 어차피 알 건 다 알게 되는 게 이치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에겐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는 건 엄상병입니다. 틈틈이 엄상병이 어쩔 수 없이 신병을 교육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무 서는 날 같은 그때마다 엄상병의 얼굴은 언제나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신병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둘 다 두려운 겁니다. 신병은 엄상병에게 붙어있는 귀신에 엄상병은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미친 듯한 신병에게 조만간 큰일이 벌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이 항상 그 둘을 따라다녔습니다. 난 그런 둘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되어갈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책이나 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그날도 역시 둘이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내가 불침번을 서던 날이라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순찰을 하는 가운데 엄상병과 신병이 근무를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뒤돌아가는데 마치 울먹이는 듯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위험합니다. 돌아보니 신병이 울상인 표정으로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엄상병은 이미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뭐라 대답하려 했지만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멍하니 바라보는 가운데 신병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내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가 위험하단 말인가? 나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뭔가가 벌어지기라도 한다는 건가? 엄상병이 위험하다는 얘긴가? 자기 자신이 아니면 내가.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젠장할. 물어보기도 뭐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더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어두운 비밀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기분. 가만히 복도에 서서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울상이던 그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순간 어디선가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날 랜턴을 치켜들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무실로 들어가 랜턴을 비추었습니다. 신병이 자고 있는 엄상병을 내려다보며 머리맡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야전삽을 들고 그 쇳소리는 야전삽을 펴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야전삽의 뒤쪽, 그러니까 땅을 팔 때 쓰이는 날카로운 곡괭이 부분을 엄상병의 머리에 겨눈 채 엄상병은 모르는지 계속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신병이 야전삽을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자 신병이 놀라 야전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엄상병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파랗게 질린 내 표정과 웅크린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신병과 머리맡에 야전삽을 조용히 바라보던 엄상병이 갑자기 신병의 목을 졸랐습니다. 내가 말릴 새도 없이 엄상병이 신병을 벽으로 몰아붙이며 목을 졸랐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몇몇 동료들이 잠에서 깨고 그 광경을 목격하곤 쏘스라치게 놀라며 말리기 위해 엄상병을 붙잡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나를 보며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병장님, 사고 납니다. 빨리 말려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신병이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엄상병의 핏발선 눈이 그런 신병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말리는 동료들의 팔뚝 부리치며 엄상병의 팔이 신병의 목을 졸라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가가 랜턴으로 엄상병의 머리를 내리치고 나서야 신병의 목이 풀어졌습니다. 콜록거리는 신병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던 엄상병이 머리를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신병이 반정신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엄상병이 바락 소리를 지르며 신병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신병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엄상병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놀라운 힘에 말리던 동료들과 나조차 밀려나갔습니다. 두리번거리던 엄상병이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야전삽이었습니다. 경악하는 신병의 눈에 야전삽을 들고 다가오는 엄상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일찍을 서던 간부 취하사였습니다. 뒤늦게 이 상황을 눈치챈 취하사가 소리를 지르며 엄상병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전 내무반이 다 일어나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서 난 모든 걸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치는 엄상병의 모습을 보며 난 다시 예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그가 울먹이며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던 그 시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번 그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난 있는 힘을 다해 엄상병의 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심하게 부딪힌 엄상병의 손에서 야전삽이 떨어졌습니다. 비틀거리는 엄상병을 붙잡기 위해 취하사가 몸을 밀착했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은 엄상병이 뒤뚱거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엄상병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쓰러지는 엄상병의 머리에 야전삽이 박히며 피가 내무실 천장으로 솟구쳤습니다. 이렇게 내 군생활의 마지막은 지나갔습니다. 평생 씻겨지지 않는 더러운 기분으로. 그리고 이제 나도 저녁 당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 저녁 준비는 순탄했습니다. 간간히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를 도와주려 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 한다고. 그도 나에게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고 싶었을 겁니다. 예전에 내가 그의 고민을 들어주며 아껴주던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했더라도 그는 그렇게 미친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끔찍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터였습니다. 비록 신병의 말대로 귀신의 원한이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난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평생 이 죄책감은 날 따라다니겠지. 많은 동료가 축하해주며 날 배웅했습니다. 난 씁쓸히 웃으며 그들에게 잘 지내란 말을 남기며 인사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줄에 우두커니 서 있던 신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김인서 기병은 다른 부대로 전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은 전 부대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치되는 새 부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 있던 신병에게 난 웃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 잘 참아낼 수 있을 거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병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물기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신병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해내갈 것이란 대답이겠지. 앞으로 수많은 군생활이 그를 괴롭히겠지만 그리고 엄상병의 끔찍한 기억이 그를 올가매겠지만 그가 잘 해낼 거라 난 믿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신병이 무언가 내게 건넸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미한 미소와 함께 신병이 마지막으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가운데 그가 부대로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난 피식 웃으며 위병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난 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금 엄상병이 떠올랐습니다. 씁쓸한 기분으로 편지를 뜯자 이쁜 글씨체의 내용물이 보였습니다. 난 그 편지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우선 전역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참 후에나 전역하게 되겠지요. 나름대로 각오라면 각오를 하고 왔건만 역시 군대란 참 힘든 곳 같습니다. 상상되었지요. 역시 군대란 참 단순한 곳이더군요. 사람이 단순해진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저도 까딱하면 단순하게 군생활 어리버리 고생할 뻔했는데 역시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 끝없이 되새기니
어리버리까진 안 가더군요. 아무튼 혼났습니다. 일단 이 말부터 전해드리고 싶군요.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하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엄상병을 죽여줘서 고맙단 얘깁니다. 뭐 그가 죽을 정도의 일까진 계획하지 않았는데 죽을 놈은 죽을 운명인가 봅니다. 제 계획은 그냥 아무나 한 명 붙잡고 귀신을 본다 어쩐다 하면서 정신이 이상한 듯 연기하면 최소한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리니 저에겐 오히려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젠 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재수 좋으면 정신 이상 판정으로 의가사 제대도 가능하겠죠. 이래서 군대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더군요. 단순해진 환경은 생각도 단순해지게 만들고 그런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쯤이야 저에겐 껌이더군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 연기 잘하죠? 생각하면 참 웃긴 게 그날따라 유달리 이병장님 잘도 넘어오더군요. 나름대로 조금 걱정도 했는데 어떻게 잘 되었네요. 야전삽 들고 밤 미친 척 연기하면 이병장님이 와서 소란을 피울 거라 생각했죠. 계획대로더군요. 그렇지만 그때 엄상병이 날 죽이려 들 땐 저도 꽤 무섭더군요. 귀신 씨였다는 제 거짓말이 정말인 것처럼요. 솔직히 난 이 병장님이 걸릴 줄 알았는데 엄상병이 걸리다니 약간 의외더군요. 그래도 처음에 이 병장님이 잘해준 것 때문에 엄상병으로 바꾼 겁니다. 그 개새끼가 날 괴롭히지 않았으면 죽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도 없을 때 그 놈에게 얼마나 겁을 줬던지. 귀신을 본다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독실하지요. 밖에 나가면 알라주는 집안이거든요. 연구 좀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즐거웠던 추억이네요. 남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잘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난 기차 안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리며 솟구쳤습니다. 토악질을 한참 한 뒤 남 편지를 접어 잘게 찢었습니다. 편지 조각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죽기 전 나를 바라보던 엄상병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죽인 건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정말 귀신이 존재한다면 내 머리 위엔 엄상병이 있겠지. 원한 어린 눈으로 날 내려다보며 언제나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난 두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장면이라도 혹은 무서운 이야기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서운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두렵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할 사회와 수많은 내 앞길들이 두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들을 대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날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던 신병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난 항상 공포에 질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알아버렸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흉가 체험. 고등학교 수능을 마치고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빈손 여행을 갔습니다. 약간의 차비와 끼니 정도만 챙기고 이동 전화도 집에 두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텐트 같은 건 다 뿌리치고 1박 2일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밤을 새고 놀든 공짜 민박집을 구하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무대뽀 정신으로 말이죠. 버스를 타고 경기도 양평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졸졸 따라다니기만 해서 어디가 어디였는지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렇게 표시판 보고 걷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군대에서 주간행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윽고 허름한 집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마당이 보이고 그 뒷길로 작지 않은 물가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머물다 간 흔적이 있고 공중화장실도 있었는데 약간 쾌쾌했지만 맨바닥에 싸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빈짐이나 다름없는 가방을 풀고 일단 친구들과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날도 더운데 땀 빼고 앉아서 피는 맛이란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낮부터 친구놈이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양평에 그렇게 흉가가 많다며? 동호회 같은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하러 올 정도래.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해? 제가 반문했습니다. 사실 대낮에도 본제 뒤에 있는 허름한 집은 흉가라도 믿을 정도로 허름했습니다. 저 집에서는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날도 더운데 수영이나 할까? 한 친구놈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고 모두 나풀나풀 옷을 벗고 집 뒤편에 있는 물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물가에 뛰어드는 한 놈 한 놈마다 미끄덩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뒤늦게 뛰어들려다 흠칫 멈춘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물가에 돌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끼투성이야. 뭐 조심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있는 돌들을 피해가며 들어가던 찰나에 저는 그만 뒤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로 자빠진 건 이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비친 제 얼굴 옆에 또 다른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죠. 잔잔한 물가였기에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는데? 발이라도 삔 거야? 물 깊숙이까지 들어가 물장구까지 신나게 치고 있는 친구 중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튀어오르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자 친구들도 뭔가 느꼈는지 하나둘씩 기어나왔습니다. 왜 그러는데? 뭐라도 본 거야? 저는 머뭇거리며 이놈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미소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닌 듯 장난을 쳤습니다. 친구들도 뭐야, 이 새끼 장난쳤네 하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놈만 빼고 말이죠. 각자 가져온 3분 요리로 끼니를 채우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루 묵을 거라지만 우리가 잘 자리니 최소한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루를 닫고 벌러덩 자빠져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4명에서 2다리를 쭉 뻗고 누울 마루가 있을 정도라면 대체 처음 살던 사람은 누구였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맡으로 물방울 같은 게 뚝뚝 떨어지더군요. 뭐지? 비가 오나? 이마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느낌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손으로 훔쳐봤습니다. 대충대충 넘어가기로 한 친구놈들과 저는 저물지 않은 해를 바라보며 소주를 뜯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했을 무렵 제 친구 중 2명은 골아떨어지고 한 놈은 볼 일이 급한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 일이나 있겠냐 싶어서 저도 벌러덩 누워서 무거운 눈을 붙였습니다. 아니, 눈은 붙였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더군요. 몇 분 뒤 밖에 나갔던 친구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저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공중화장실 문 앞에서 바지조차 제대로 못 올리고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던 2놈도 뒤따라 나오더니 친구를 부축하고선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 놈은 입을 열지를 않더군요. 뭔가에 홀린 듯 입술만 벌벌 떤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런 분위기 속에 있던 저는 끝내 못 참고 짐을 꾸렸습니다. 너 어디 가게? 이런 데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미쳐버리겠어. 걸어서라도 가자. 집에 말이야. 제정신이냐? 지금이 몇 시인데? 가는 길에 길이라도 잃으면. 우리 대낮에 여기 올 때도 딱 2사람 봤잖아. 차가 한 대라도 지나갔냐? 그것도 아니면 길이라도 외웠냐? 그래, 맞아. 저 놈을 봐. 우리가 업어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떠나자. 친구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대낮에 여기 올 때도 늙으신 할머니 한 분과 아저씨를 보았지만 그 밖에 사람이나 차가 지나다니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울 시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라지만 이렇게 극과 극일 줄일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혼자 나가도 괜찮겠냐는 친구들의 말에 피식 넘어가고는 신발 신고 마당까지만 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더 이상 걷기엔 저도 무섭더군요. 다행히 소변이라 다행이었는지 일을 다 보고 나자마자 전 옷 단정을 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뒤를 돌자마자 제 앞엔 누군가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면을 봤을 땐 목 부분까지였고 얼굴을 보려 고개를 들고 전 쓰러졌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동자만 치켜내리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리조차 못 지르고 쓰러진 전 가위에 눌릴 듯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바로 앞이 내 친구들이 있는 방인데 얘들아 도와줘라는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았죠.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했더니 다행히 친구 한 놈이 절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제 앞을 가로막던 귀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친구가 저를 부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깟 고양이 하나 보고 기겁하며 쓰러진 거야. 고양이라니 무슨 말인지. 내가 쓰러졌을 때 너 배 위로 고양이가 올라와 있던데. 고양이라니 내가 헛것을 본 건가. 귀신이야. 어디선가 들리는 나지막한 소리. 그건 처음 쓰러졌던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했어 방금? 어깨를 뒤흔들며 대문자 다리를 오므리고 팔을 둘러싼 채로 고개를 들며 친구는 다시금 말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내가 공중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불도 안 켜지고 무서워서 문을 활짝 열었더니
고양이가 앞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고양이가 지나간 자리를 봤더니 삐쩍 마르고 키가 훤칠한 여자 한 명이 서 있어서 나도 모르게 놀라서 그만 밖으로 튀어나오다가 자빠졌는데 내 머리 위로 지나가더라고. 그 여자가 친구들과 저는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애써 쳐다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내리는데 그 여자 발이 없었어. 친구의 말이 끝나자 그 순간 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 혼자 울기보다는 여럿이서 우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각자 귀를 막고 기도를 했습니다. 막상 이런 지경까지 오면 생각나는 건 가족도 아니고 신이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외우는 것도 무서워서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는 기도문이 없는지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겨 냉큼 나와. 문 밖에서 누군가가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이다 싶어서 거의 눈물을 흘릴 지경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서 호통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친구 한 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는 놈을 업고 친구들과 도로로 내달렸습니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때쯤 아스팔트 도로가 나오더군요.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주저앉고 뒤늦게서야 물어봤죠. 너도 들었지? 아무 말 없이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무래도 흉가 같다. 저 새끼 끌고 가서라도 일단 걷자. 다른 친구 한 놈이 우는 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어디선가 빛이 새어나와 하늘을 점점 밝히더군요. 날이 센 건가? 친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을 찾으러 갈지 아니면 그냥 가버릴지 상의했습니다. 딱히 중요한 걸 가져온 게 없어서 2번 다시 가기 싫은 그 집을 뒤로 한 채로 집으로 향했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조차 신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 맨발로 버스를 타고 거지 차림으로 주위 사람들 신경까지 받았죠. 서울로 진입하여 빌딩이 보이자 드디어 긴장이 풀렸고 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물풍선. 저희 동네엔 정말 장난이 심한 꼬마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데 저희 바로 아랫집입니다. 저희 집은 20층, 옥상보다 3층 아래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할 일 없어서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차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걸 보았습니다. 담배가 다 떨어져서 동네 슈퍼에 사러 갔다 왔을 때에는 차 앞 유리창에 맞은 계란이 더운 여름 날씨에 어느새 계란 후라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난을 일삼는 아이들이 하루는 물풍선을 아래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를 향해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위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무시한 채로 계속 던졌습니다. 피던 담배재를 아이들에게 떨어뜨려 주고 싶은 심정을 억눌러가며 그냥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조준해서 물풍선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2명 있었는데 2명 모두 할머니를 조준해서 물풍선을 던졌고 19층에서 떨어지는 속력에 비례하는 힘과 물풍선의 무게가 더해져 그 할머니 머리에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쓰러지셨고 아이들은 웃으며 재빨리 자기네 집으로 숨어버리고는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대자로 쓰러지신 할머니를 계속 지켜보다가 안 일어나시길래 무슨 일 있나 하고 아래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코에 손을 가져다 대봤지만 숨소리는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물풍선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사소한 장난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조치 없이 경고만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금 그 아이들은 지금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도 설마 그러진 않겠죠? 지금에서야 하는 후회지만 그때 제가 더 강력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중국에서 공포의 일주일. 아내를 뒤로 한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이번 계약만 잘 성사된다면 지사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이사놈들 마주칠 일도 거의 없고 굽신거릴 일도 이제 없는 겁니다. 한편으론 마음이 홀가분하고 한편으론 착잡합니다.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은 후 상하이행 기내로 들어섰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의자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나를 배웅하던 걱정스러운 모습에 아내가 아른거렸습니다. 약한 충격으로 잠을 깨보니 상하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잠을 자서 몸은 찌뿌둥하고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끝나고 짐을 찾은 뒤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어벙하게 생긴 한 청년이 내 이름이 적힌 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가가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유민준입니다. 청년은 화들짝 놀라며 인사했고 자신의 첫 고객이니 성심성의껏 모시겠다는 둥 나를 더욱 귀찮게 했습니다. 청년이 대기해 놓은 차로 이동했습니다. 청년이 너무 귀찮게 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표정이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걸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차에 타고 한동안 서로 말이 없다가 한참 후에 조심스레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도 약간 좀 심했다 싶어 귀찮아도 들어주며 간간히 웃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쯤 청년이 말해주었습니다. 저기가 내가 묵을 곳이라고. 창밖을 내다보니 이건 한국의 총구석 모텔 수준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내 얼굴이 벌레 집은 표정이 되자 청년이 괜스레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격리부 새끼들 너무하는 거 아냐? 잠시 투덜거리며 청년과 다음 날의 약속을 잡은 뒤 헤어졌습니다. 카운터의 여자는 대답을 웃음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한참 동안 두드린 후에야 조그마한 탄성을 지르며 나에게 카드키를 건넸습니다. 문을 열자 한숨만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80년대 TV와 중고등 학생이 쓰는 듯한 책상. 한참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다가 집에서 걱정하고 있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사장에게 보고를 한 후 내일 있을 계약에 실수가 없도록 거울을 보며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 보니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1시간 느린 관계로 자고 싶었지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포도주 맛이나 한번 볼까? 술을 살짝 걸치면 잠이 오겠다는 생각으로 술을 한 병 사서 반 병가량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탓에 허공에다 아내에게 인사를 한 뒤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축축하고 으스스한 느낌으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깜깜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일어나고 싶었지만 심각한 두통과 복통으로 인해 한참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취했었나? 여기가 어디지?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었던 건 호텔방의 화장실 욕조였습니다.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물과 몸이 불어있는 상태로 보아하니 아마도 오래 있었던 듯했습니다. 혹시나 늦지는 않았는지 시간을 보려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 다행히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시간이나 보고 다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불을 켰는데 이건 마치 시체가 치워진 살인 현장을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피로 뒤덮인 침대와 수술용 매스, 가위였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무나 무섭고 떨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선 내선 전화로 헬프미만 짤막하게 던진 후 옷을 챙겨 입으려 하는 순간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만져주며 장난치던 나의 배에는 Y자 형태로 꿰맨 자국이 보였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울부짖으며 미친 사람처럼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이드의 시점입니다. 지금 몇 시인데 전화질이야. 나 좀 제발 살려줘. 나 좀 살려달라고. 솔직히 말해서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났습니다. 첫 고객부터 문제라니. 여행사에서 분명 불이익을 줄게 뻔했습니다. 급한 대로 옷을 챙겨 입고 새벽길을 쌩쌩 달려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이 머물렀던 방으로 찾아가니 방 앞에서 공안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안들이 막아대는 통에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어깨너머로 본 그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피로 반복된 침대. 배에는 큰 형태로 Y자 모양의 수술 자국을 가지고 있는 남자. 맞습니다. 그였습니다. 나의 첫 고객. 허탈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내려와 로비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불현듯 기억이 났습니다. 때는 내가 중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중국 여행사에 취직했다는 말을 들은 친구들은 송별회를 해준다고 하여 가볍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 녀석이 분위기를 잡으며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거나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요즘 장기 밀매가 판친다고 하더라. 공항에서 잠복하다가 혼자 온 듯 싶으면 호텔까지 따라가 장기 배째서 끄집어 간 때 미치게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그 일이 있은 후 난자진하여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욕실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콩팥과 간을 가져갑니다.
이 글을 보신 후 바로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행히 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어 생명엔 지장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영혼. 우리가 숨쉬고 돌아다니는 거리, 집에도 영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혼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영혼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 중에 사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터치하지 않는 이유는 별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 사람이 그들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면 그 장난스러운 영혼이 당신에게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게 관심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쇠 마찰음과 함께 피가 튑니다.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투신한 모양입니다. 피는 철길 사이로 흐르고 살점은 플랫폼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때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장면을 봐서일까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이상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영혼들도 어디론가 출근하는 것처럼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탑니다. 어떤 영혼은 뭐가 바쁜지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들도 점점 현실처럼 뚜렷해지더니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영혼을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며칠 후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고 나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쉽게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같이 열차를 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유를 물어봐도 그녀는 묵묵부답이었고 나는 항상 그녀의 다음 열차로 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그녀에게 줄 선물과 꽃을 들고 고급 음식점까지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녀와 만나는 곳은 항상 서울역 지하철역입니다. 오늘만은 같이 지하철을 타자고 했지만 그녀는 절대 안 된다고 마치 같이 타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왜 같이 안 타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지하철도 같이 타기 싫을 정도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뭔데 이유라도 알려달란 말이야. 자기, 날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너무 화가 난 탓에 그녀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지 모른 채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지하철로 들어갑니다. 나도 그녀를 따라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지만 마치 허공을 밟은 듯 아래로 푹 떨어지며 뭔가 번쩍하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떠보니 지하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날 부릅니다. 거기서 뭐해? 내 옆으로 와서 앉아. 나는 의아한 듯 싶었지만 그녀와 이제는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는 나의 영정사진과 함께 가족들이 울고 있고 TV에서는 낮에 일어난 사고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2호선 구간이 2시간가량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당역에서 투신 자살을 한 김모 군은 평소에 정신장난 증세가 있었다고 하며 목격자들 말로는 마치 누군가와 다투는 듯하다가 흥분한 상태로 투신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동안 영혼과 사귀었던 것이고 그 열차는 영혼들이 타는 열차였던 것입니다. 뒤에서 그녀가 속삭입니다. 내가 타지 말라고 했지?